2025년 전례 없는 경제 충격이 미국에 강타했다. 아시아의 5대 자동차 회사가 동시에 한때 황금 이익 광산으로 여겨지던 시장에서 철수했다. 디트로이트, 세계 자동차의 수도 20세기 내내 활기를 띠던 곳, 이제는 황량한 공장과 수만 명의 실업자만 남았다. 차에 1년도 안 되어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자동차 가격은 치솟았으며 10년 넘은 중고차조차 사치품처럼 가격이 부풀려졌다. 모든 집에 자동차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인들은 이제 평범한 세단조차 손에 닿지 않는 꿈이 되어버렸음을 갑작스럽게 깨달았다. 큰 질문은 이것이다. 한때 미국 고속도로를 지배하던 일본 한국의 거인들이 왜 동시에 작별을 고했는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곧장 들어가 보자. 거대한 숫자들, 정치적 결정들, 그리고 수백만 가정의 운명이 서로 얽혀 세계 1위 경제에 모순된 정령을 그려내는 곳으로. 수십 년 동안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 중산층에게 새 차는 고속도로 위를 달릴 자유가족의 자부심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로 들어가는 티켓을 의미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집보다 자동차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곧 주인의 생활 방식과 재정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이 되자 그 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새 차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5천에서 10,000달러나 치솟아 수백만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평균 임금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이 이제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일반 세단을 살 수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일한 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던 물건이더니 이제는 멀어진 것이다. 자동차 대출, 중산층에게 익숙한 선택지였던 그것, 이제는 빚에 덫이 되었다. 한때 감당할 수 있던 월 상황음은 이제 가정을 옥죄어 많은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수 지출을 줄이며 심지어 자녀 교육 계획까지 미루면서 자동차를 지켜야 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은 광적인 열풍이 되었다. 8년, 10년, 심지어 15년 된 모델들. 예전에는 임시 방편으로만 여겨지던 그것들이 이제는 뜨거운 자산이 되어 명품처럼 쫓기고 있었다. 실용적인 SUV, 한 대 수십만 km를 달린 그것조차 초기 평가액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었다. 한때 미국 사회의 빵에 비유되던 자동차, 즉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상품은 이제 캐비아, 부자만을 위한 사치품로 변했다. 모든 집에 자동차의 시대를 살았던 중년 남성들에게 이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다. 그들은 안정적인 공장 일자리 하나만으로 새 차를 사고 주말에 여행을 가고 자신들이 중산층의 든든한 일부라고 느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임금으로는 낡고 허약한 차를 간신히 유지하거나 전례 없는 수준의 빚을 져야만 했다. 그리고 역설은 이렇다.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던 보호주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인을 가장 큰 희생자로 만들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가정은 소비 능력을 잃었으며 자유의 상징이던 자동차는 이제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짐이 되었다. 관세는 한때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강철 방패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2025년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는커녕 이 정책은 전례 없는 탈출을 불러왔다. 일본과 한국의 5대 자동차 회사, 토요타, 닛산, 현대, 스바루, 마츠다는 일제히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투자를 줄이며 공장을 닫고 더 안전한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 나섰다. 한때 자동차의 수도였던 디트로이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만 남았다. 3만 8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1년 안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미국 우선 정책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생산 라인이 멈출 때마다 노동자 거리는 고요해졌고 공장 주변 식당과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많은 가정에게 일자리 상실은 단순한 소득 상실이 아니라 한때 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던 산업과 함께했던 자부심의 상실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인이 실업에 직면하는 동안 캐나다가 이익을 얻는다는 역설은 더욱 쓰라리다. 미시간, 오하이오에 세워질 예정이던 공장이 이제는 온타리오, 퀘벡에서 들어서고 있다.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흘러 들어왔다. 북미 자동차 산업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 중심지는 더 이상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오타와이다. 캐나다만이 아니라 중국마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워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안 중국은 값싼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 쏟아내며 대중시장을 장악했다.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소비자들까지 중국산 제품으로 몰려들었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는 동안 그들의 전략적 경쟁자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부상했다. 이것이 바로 보호주의의 잔혹한 역설이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정책은 결국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설계된 정책은 결국 그 산업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미국을 강하게 유지하기는커녕 이 정책은 이웃과 경쟁자가 시장을 차지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어떤 경제 전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존재한다. 그리고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도는 그 냉혹한 진실을 드러냈다. 가장 뚜렷한 패자는 바로 미국이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는 불과 1년 전보다 5천에서 10,000달러나 더 비싼 값의 자동차를 사야 했다. 국산차조차 평균 3,000달러나 더 올랐는데 공급망이 팽팽해지고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많은 중산층 가정에게 새 차를 소유하는 일, 한때 당연하던 그것은 이제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렸다. 그 사이 한때 미국 고속도로를 지배했던 외국 브랜드들은 차례로 무너졌다. 토요타는 단 한 해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닛산은 53억 달러의 기록적 적자를 내며 주요 차종 생산을 중단했다. 현대는 관세뿐 아니라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이민 단속으로 타격을 입어 경제 위기가 한미 외교 위기로까지 번졌다. 스바루는 매출의 70%가 미국 시장에 의존해 25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마츠다, 더 작은 회사는 멕시코에서의 수출이 불과 몇 달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바람에 더욱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함께 침체에 빠지는 동안 캐나다는 뜻밖의 승자로 떠올랐다. 투자기술 생산 계약이 온타리오와 퀘벡으로 몰려들었다. 새 공장이 세워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며 오타와는 점차 디트로이트를 대신해 북미의 새로운 자동차 생산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거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사적 반전이었다.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을 세웠지만 오히려 산업 전체를 이웃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중국은 조용히 부상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에 몰두하는 동안 값싼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은 미국이나 일본 차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 전기차를 쏟아져 사들였다. 씁쓸하게도 워싱턴이 시작한 무역 전쟁은 의도치 않게 베이징에 대한 선물이 되어 자동차 미래 산업의 전략적 분야를 장악하게 만들었다. 분명한 역설은 이것이다. 가장 큰 패자는 미국과 미국 국민이고 승자는 그들의 이웃과 경쟁자였다. 디트로이트는 위상을 잃었고 그 사이 토론토와 상하이는 이익을 누렸다.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캐나다 노동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 미국인은 비싼 자동차를 사야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값싼 차를 즐겼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전설적 산업인 자동차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보호무역의 파도 앞에서 미국의 어떤 분야가 안전할 수 있을까? Jika industri otomotif Amerika pernah dibangun seperti sebuah benteng kokoh, maka hingga tahun 2025 tiang-tiang penopangnya runtuh satu persatu. Produsen mobil Jepang dan Korea yang dulu mendominasi pasar Amerika, kini menjadi korban langsung dari kebijakan proteksionisme. Dan setiap nama adalah sebuah tragedi tersendiri. 토요타 한때 미국 고속도로의 왕으로 불리던 거인은 단 한 해 회계연도 만에 거의 19, 10억 달러를 잃었다. 이 숫자는 수년간의 연속 성장세를 한 번에 지워버리기에 충분했다. 전기차 확장 야망, 북미의 전략적 미래로 여겨졌던 그것은 이제 질식되었다. 토요타의 글로벌 공급망은 관세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물류는 지연되고 비용은 치솟았다. 예전의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고 값싼 중고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닛산은 상황이 훨씬 더 참담했다. 2025년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53억 달러의 기록적 적자를 남겼다. 파스파인더 무라노 프론티어 같은 상징적 모델들의 생산은 캐나다에서 중단되었고 멕시코 공장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어 흔들렸다. 디트로이트 산업 지대에 뿌리내린 브랜드였던 닛산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철수의 상징이 되었다. 현대는 이중 타격을 입었다.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조지아 공장에서의 이민 단속으로 475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되며 인력 위기에 빠졌다. 이 노동자들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라 회사 전기차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주요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었고 미국인에게 수천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졌다. 경제 이야기였던 현대의 위기는 외교 문제로 번져 한미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게 되었다. 스바루는 미국 중산층과 깊이 연결된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잘못된 전략의 전형이 되었다. 글로벌 매출의 70%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 여기서의 어떤 충격도 회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관세가 내려지자 스바루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예측에 따르면 그들은 2026 회계연도에 25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때 스바루를 믿을 수 있는 서민형 선택지라 여겼던 가정들은 이제 가격이 손에 닿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려야 했다. 마츠다는 더 작은 회사라 덜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명타를 입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불과 4개월 만에 54%나 줄어들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지어진 공장들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상품은 관세 장벽 뒤에 갇혔다. 그 사이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마츠다는 시장 점유율을 잃고 이익까지 잠식당했다. 각 회사, 각 상징, 각 자부심 모두가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애초에는 혜택을 줄 것으로 여겨졌던 정책에 의해 무너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 땅에서 이어져 온 미일한 자동차 시대 전체의 흔들림이었다. 이 탈출 물결의 결과는 공장의 내벽이나 손님 없는 쇼룸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각 가정과 각 공동체, 심지어 국제 정치 무대에까지 닿고 있다. 한때 산업 벨트라 불리던 중서부 지역에서 활기로 가득했던 노동자 거리들은 이제 황폐해졌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중년 남성은 단순히 수입만이 아니라 3대에 걸쳐 가족을 부양해온 직업적 자부심까지 잃었다. 많은 가정이 더 이상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이 쌓여 집은 은행에 압류당하고 자녀는 학업 계획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한 대의 자동차 생산 중단은 연쇄적 파급을 불러왔다. 정비소가 문을 닫고 공장 주변 식당은 손님이 끊기고 학교는 학생 수가 줄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붕괴가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해체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충격은 미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다. 조지아의 현대 공장에서 475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 단속에 의해 구금되자 위기는 즉시 경제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은 이를 모욕으로 여겼다. 한국 언론은 들끓었고 정부는 입장을 내야 했으며 안보 동맹 위에 세워진 한미 관계는 순식간에 긴장에 빠졌다. 노동 문제였던 것이 전면적인 외교 위기로 변한 것이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뜻밖의 밝은 지점이 되었다. 자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가자 그것은 즉시 두 이웃 국가로 흘러갔다.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몬테레이에 새 공장이 세워지며 수만 개의 일자리와 막대한 수익이 생겨났다. 오타와와 멕시코시는 순식간에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것으로 미국의 전통적 영역 한가운데에서 자동차 생산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미국은 여전히 안전한 투자처인가? 자동차처럼 거대한 산업, 안정성과 미국의 힘을 상징하던 그것, 또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기술 에너지 농업 같은 다른 산업들이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지 기업계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 이반자들마저 고민하게 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는가? 자동차, 미국의 100년 자부심 중산층의 상징 경제의 한 축. 이 단지 관세 장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과연 안전한 산업이 남아있을까의 질문은 디트로이트의 실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자동차는 작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강 플라스틱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물류까지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다. 이런 생태계조차 보호무역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면 미국 경제의 다른 기둥들은 얼마나 안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기술 산업이다. 애플, 테슬라, 인텔 같은 대기업들은 대만의 반도체, 한국의 배터리 남미의 히토류까지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에 의존한다. 만약 장벽 세우기가 계속된다면 이 공급망은 조각날 것이다. 기술 제품 가격은 치솟고 미국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글로벌 소비자들은 중국이나 인도산 값싼 선택지로 향할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실리콘밸리가 필요로 하는 개방적 환경이 매일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은 에너지 산업이다. 미국은 한때 석유가스의 거인이었고 현재는 LNG 수출 선두 국가다. 그러나 그 우위를 유지하려면 해외에서 오는 막대한 자본과 국경을 넘는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진다면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까? 아니면 캐나다, 노르웨이, 중동 같은 더 안전한 곳으로 눈을 돌릴까? 마지막은 미국 농업, 세계 최대 수출 산업이다. 대두 옥수수 소고기까지 미국산 제품은 수백 개국을 먹여 살려왔다. 그러나 미국 농업은 글로벌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 파트너들이 신뢰를 잃거나 보복 장벽을 세운다면 미국 농부들이 오늘의 자동차 노동자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도미노를 끌어당기고 최종 결과는 경제구조 전체의 흔들림이다. 세계는 미국을 바라보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계 1위 초강대국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가? 보호무역이 계속된다면 자동차만이 아니라 기술 에너지 농업, 나머지 세계의 기둥마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한때 중산층의 힘과 세계 제파의 능력을 입증하는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2025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조용한 공장, 실직한 노동자 빚을 진 가족 붕괴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보호무역의 대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그림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동차는 단지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 뒤에는 기술 에너지 농업, 미국 경제의 나머지 기둥들이 있다. 각 도미노가 계속 쓰러진다면 세계는 한 산업의 흔들림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질서 전체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이라는 환상을 줬다가 스스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자동차, 중산층의 꿈을 상징하던 그것, 이 갑자기 사치품이 된다면 당신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함께 시각을 나누자.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격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솔직하고 진실한 시각을 계속 전하는 힘이 된다.